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박 전 단장과의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김 사령관은 채모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조사했는데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대질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께서 강력하게 대지를 거부하셔가지고 저녁 9시쯤에 이제 대지를 한번 시도했는데 거부하셔서 저희로서는 대지를 원했으나 지금. 공수처는 김 사령관 측이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대지를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이른바 VIP, 대통령을 거론하며 윗선 외압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VIP란 단어는 언급도 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권은 위헌적 권한 행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2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권은 이번 주말 서울역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제2결 투표를 추진할 계획인데 제2결이 불발돼도 22대 국회 시작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인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6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귀가했는데 취재진 앞에서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김 씨의 콘서트는 환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마친 김호중 씨가 모자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만에 끝났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하다 결국 밤 10시 40분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김 씨는 출석할 때도 1층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1 사고 이후 3번째, 음주운전 인정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씨 일행은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에서 모두 술과 음식을 시켰고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도 3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후 김 씨가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에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사이 대화 내용이 담겼다면 증거인멸과 위장자수 등의
김 씨의 관여 여부를 알려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은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연표를 예매했던 2만 명 중 6천여 명은 취소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예매 취소 수수료는 소속사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선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생 단체는 증원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화민경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젯밤 이 경찰서에서 나온 김호중 씨의 모습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강의 쓰는데 얼마나 맞았나요? 자, 먼저 보신 대로 이 김호중 씨 경찰 조사 끝난 후에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하다가 이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을 피해서 조사실로 들어갔죠. 비판 여론 일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다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어지간히도 이제 취재진 앞에 이렇게 서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로는 이제 원래 다 인정을 하고 자진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예. 그 입장을 번복하고 지하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 취재진과 마주하기 싫다면서 6시간이나 이제 귀가를 거부를 했다고 해요. 예. 이런 모습은 사실은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경찰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 공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이제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공개 요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규칙에 따르면 그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 반성이나 이런 부분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음주 운전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거부를 이제 부인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공연이 다 끝나자 네. 그때 이제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일 있을 또 큰 공연을 앞두고 이제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잖아요. 네. 3시간 조사라고 했는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느냐 그 사고 뺑소니 이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증거 인멸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사실 조사의 되게 그 큰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3시간 정말 부족했을 텐데 3시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이제 창원에서 또 이제 공연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연 전에 1차 조사를 받고 또 그 사이에 2차 조사를 받고 이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 시기를 좀 조율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은 경찰이 사고 당일에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고 얼마나 마셨는지도 다 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고 운전,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술만으로도 이게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음주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0.03% 이 수치가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사고 직후에 음주 측정을 했다면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딱 나와 있는 그 수치로서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 이미 다음 날 출석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유의미하게 측정되지 못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이제 음주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음주 혐의가 정확히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드마크 공식이라던가 그런 부수적인 상황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경찰 측에서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고 그 음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0.03%를 넘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개인의 뭐 몸무게라던가 주량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그 시점 운전했을 당시에 이 정도의 술을 마시고 성인 남성 이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전에도 여러 사건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뺑소니 이후에 한참 이후에 출석해서 유의미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음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과연 어느 정도 혐의까지 입증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사회 병폐의 종합 세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요.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또 사라진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이 의혹과 관련이 돼서 대화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고 당시에 사용을 했던 이제 차량이 3대나 되는데요. 그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게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그날의 행적을 이제 좀 잘 알려줄 수가 있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중간에 또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이후에 또 매니저를 만나서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 만에 매니저를 만나서 옷을 또 바꿔치기 하고 그 매니저가 대신해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이제 자수를 하는 또 이런 대담함까지 보이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가 정말 그 메모리 카드가 정말 중요한 증거인데요. 이렇게 김호중 씨 대신에 이제 내가 대신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내가 지시해서 없앴다 이렇게 소속사 관계자들이 나오는 만큼 이렇게 증거 확보를 하는데 경찰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만큼 이제 확보가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증거 인멸에 김호중 씨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 여부를 또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소속사에서 대응을 할 때도 이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몰랐다. 어떻게 보면 소속사 차원에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본인들이 한 일이지 김호중 씨는 몰랐다고 한 부분도 처벌 여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김호중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매니저나 소속사 측에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고 한 그런 정황들이 사실 대화 같은 부분을 분석하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면 증거인멸의 뭐 방조 내지는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증거인멸죄라는 것이 사실상 일단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인정이 된다면 사실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사실 좋지 못한 부분으로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호중 씨 측은요, 이 공연에다가 굉장히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열리는 이 공연 서울 공연의 티켓 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까지 하면서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 취소로 인해서 뭐 위약금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강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거액의 이제 위약금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이제 지불된 그런 비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공연을 강행하는데 이제 매진되었던 2만석 중에 6천석이 지금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취소된 그 수수료도 김호중 씨 측에서 다 부담을 하고 김호중 씨의 출연 이제 개런티도 받지 않고 이런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제 도주를 한 것도 맞고 또 속속들이 이제 증거 인멸 상황까지도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강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공연을 팬들이 와서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쳐지고 앞으로 또 이제 구속영장이 곧 이제 발부 그러니까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뭐 6월달에 있을 그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이제 청구나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 공연을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참으로 이상해 보이거든요. 좀 빠르게 이제 좀 제대로 입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 계속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소식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죠.
이른바 개통령으로 유명세를 탔던 강형욱 씨.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네. 형국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용욱 씨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했다는 직원들,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만약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전 퇴직 직원의 말에 따르면요. 강용욱 씨가 이 견주들의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걔 사료, 걔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물론 내가 몰래 이 사료를 챙겨주긴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직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어떤 좀 불만이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려는 직원에게 예. 마지막 임금은 9,000원대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뭔가 이 법원을 통해서 조정이 있었지만 너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임금을 다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들이 계속돼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부분은요.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에 CCTV가 9대나 달려 있었다고 하고 아하. 심지어 옮긴 사무실에는 20대까지 CCTV가 추가되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선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압박을 해왔다.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강효혁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강영욱 씨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언급해 주신 동물학대 또 직원에 대한 갑질 예.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동물 학대에 해당이 하고요. 네네.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밥을 주지 않는 그렇게 예. 굶긴 이런 상황도 사실 그 동물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CCTV를 이제 달아놓고 이렇게 동물들을 이제 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네.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 CCTV를 보고 예. 이제 보는 것도 이제 괜찮다라는 이런 서면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개인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누가 김 여사 방문을 결정했느냐일 겁니다. 처음에는 문체부 장관이 가는 쪽으로 추진이 되다 돌연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서 청와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건데 여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야당은 생트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최초 인도 정부가 초청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며 이후 최고위급 초청 과정을 거쳐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점을 강조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후에 모디 총리가 감사하다, 오셔가지고 행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까지. 하지만 여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문체부 장관이 초청된 과정을 생략한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측에서 인도에 먼저 나중에 그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당시 행사가 열린 인도 유피주 정부 초청장에도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와 인도 정부가 문체부 장관 방문을 추진하던 중 영부인으로 급을 올린다는 결정이 청와대에서 외교부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중순쯤인가에 서울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그 영부인이 가시는 걸 지금 일단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놓고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다른 관광객의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황후 특혜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전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당선인 연수회를 떠납니다. 연수회에는 이재명 대표 등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성명을 내고 28일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서 당심 회복을 위한 자구책으로는 당원권 강화 방안 토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설명과 또 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집권 2년 동안요 10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발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 측만 본 거고요. 네네. 사실은 그 법안을 만든 것은 국회잖아요. 근데 그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판단해서 거부한 거기 때문에 제2요구죠, 사실은. 네. 그럼 국회에서 제2요구에 대한 제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정족수에 따라서 그 법안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그 법안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을 잘못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행정 독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입법 독재죠.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은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 권한을 입법부가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그만큼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뺏어온 거라서 저는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독재, 삼권 분립 파괴 이런 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이후로 삼권 분립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다는 이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있죠.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일단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간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돌아봤을 때도 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특검법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심사 기간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천재지변이나 여야 간 합의를 하게 돼 있어요. 패스트트랙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표결에 붙이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표결이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이 계속 어떤 법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게 되면 특검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 대통령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저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을 행사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수처의 조사와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라는 그 입장에 있는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5번의 특검법이 존재했었는데 9번은 수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5번, 6번 같은 경우는 수사 진행 중에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대통령실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추사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에 갖고 오게 된 특검법이 시행된 것은 사실 여야 합의로 시행된 거예요. 여야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이명박 당시 후보가 받아들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권한이 소추권과 수사권을 갖고 와서 일시적으로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치권의 합의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의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을 태우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렇다면 절차상의 그 뭐 탄핵 사유가 되나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내용상의 문제 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왜 이 그 진상규명 하자는 것을 거부권 행사했느냐. 근데 내용상 보더라도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 수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보더라도 이거 문제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의 문제다. 지금 예를 들면요.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 10월경에 고발을 해놓고 나서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그래놓고 특검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고르는 겁니다.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사실상 골라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보더라도 뭔가 우리 법률 체계, 사법 체계도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사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 문제는 이제 대통령 그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뭐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유이동 의원들이 이제 찬성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이탈표에 대해서 이거는 그 당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기명 투표면은 누가 이탈하는지 이런 신분의 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예. 내가 만약에 그 찬성했을 때 이게 가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탈표가 지극히 덜 나올 것이다. 오히려? 내가 한 표를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 난 소신껏 찬성을 했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 가결로 가게 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명 정도가 회의에 불참을 해도 180석이 가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네네. 내가 가결을 하는 17표가 나와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무기명 입장에서 내 한 표가 가결에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또 이런 표에 대한 가치가 오바되는 이런 인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세 분이 저렇게 의사표현을 했지만 저 세 분마저도 가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한 분 정도만 가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일단 시스템에 맡겨서 보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를 고발했으니만큼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저거를 가결표를 던진다는 것도 사실 여당 측에서는 조금 안 맞는 모습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 생각 한 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사 상황 얘기했는데 이제 수사가 대질 신문을 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의 수사에 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질 신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결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7월 28일 날 예.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같은 경우가 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내용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한테 보고가 돼서 결재가 다 났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종섭 장관까지도 다 보고가 돼서 네. 결재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네네. 분야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다음부터 갑자기 기류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왜 기류가 바뀌었느냐라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물어보죠. 왜 국방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결재가 다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얘기가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은 왜 다 결재가 된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소위 수사 방향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과 예.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 이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입니다만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네. 저는 이런 정황들 자체들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야기가 더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개연성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이 뭐 해병대 CCBB를 부하 직원하고 사령관하고 뭐 이런 걸 다 대질 질문하는 게 좀 맞지 않다, 뭐 해병대에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질신문의 내용 자체가 크게 이 사건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네. 격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의도치 않은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과연 책임자가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자가 뭐 사단장까지 책임자가 있음에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사단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윗선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옳지 않은 얘기겠죠. 예. 뭐 그때서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결정개선상으로 정확히 여러 가지 의견이 하달이 됐어요. 근데 그 의견이 옳았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 의견을 따랐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또 중간에 국방부 장관이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그랬다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어떤 말을 들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사령관이 그 말 일리가 있네요라고 해서 본인도 그 의사를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거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적법한 어떤 지휘 체계에 따른 지휘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직권남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행돼야 될 게 뭐냐? 경북경찰청에서 이게 과연 해병대 사단장과 여단장한테 책임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죠. 네. 그게 밝히고 있어요. 이제 제가 볼 때 그건 선우가 좀 다 끝까지 예. 밝히고 나서 해병대 그 사단장과 사단장한테 책임이 있네. 근데 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가 됐지? 이러면은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책임이 없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누군가 개입을 했다. 개입이 결정개선상의 적법한 개입이다. 그리고 그 개입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결정권자가 그 말이 옳네요라고 수긍을 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박정훈 이 대령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으면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박정훈 사단 대령에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VIP가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수사 대상이나 대질신문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본질과 안 맞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할 수 있게 아까 예를 들면 예. 국방부의 명령보다 더 높은 것은 법률입니다. 원래대로 예를 들면 수사한 내용이 있으면 이관하게 돼 있어요. 이관하게 돼서 다 이관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경로했다고 얘기하면서 개입해 들어온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 개입의 지시사항은 누구인가라는 사항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예를 들면 이미 넘어온 자료를 갖다가 소위 국방부에서 회수해 가는 것을 인정해 줬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예를 들면 그 경찰청 그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위에서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수사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 간의 대질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정상 외교라고 하기도 궁색하죠.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누가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인도 측의 최초 초청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문이 어려워지자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지금 뭐 배현진 의원 얘기도 들으셨습니다만 이 셀프 초청 논란이 이제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이제 불렀냐 이런 문제죠. 이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영부인 순방 예산 없는데 예비비로 편성된 점, 또 장관이 봤을 때보다도 영부인이 가니까 엄청난 돈이 더 많이 들었다. 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까지도. 그러니까 저 부분은 민주당에서 옹호할 부분이 아닌 게 분명해요. 이게 무슨 특검 대상인지 여부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의 방문은 무산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할 그런 행사가 아니었던 것이 일단 외교부 장관도 안 간다고 할 정도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방문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 방문이 무산된 뒤에 바로 영부인 대신 영부인 보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영부인 방문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다가 결국 외교부 장관이 안 되니까 문체부 장관이 가기도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 영부인 같이 가는 거 어떻겠냐라고 우리 쪽에서 먼저 의사타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 측에서 보면 이게 불가피한 그 초청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그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한 꼴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개월 전에 갔던 곳을 다시 갈 외교적 절박성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 예산이 많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편성해서 많다고 하는데 아니 정상이 해외 순방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도 예비비 타령을 하면서 왜 영부인 순방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두 가지 기준적인 측면,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적인 측면하고 불가피하지 않은 영부인이 외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방어하기에 급급한 민주당 행태도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분을 뭐 단독 외교다라고 평가한 부분도 사실 외교적 가서 성과가 뭐 있었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진성중 정책위의장이 영국 국왕 방문에 대해서 저분을 같이 등치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국가 수반이에요. 그리고 국빈 방문 초청해서 국빈 방문한 것이고 안동 하회마을 간 것은 여왕의 하회마를 딱 찍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요구했죠. 가장 한국적인 곳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저거를 등치해가지고 옹호합니까? 저는 저분도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까지도 다 함께 다 얘기를 해줘서 예산까지 다. 그런데 저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그 방문해서 저게 이제 그 허황우 기념공원 기공식 때 간 장면이에요. 근데 저 이름에도 도종환 장관의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가기로 되지 않고 이제 도종환 그 장관이 가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가 급박하게 이제 여사가 들어가는 걸로 된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얘기됐습니다만 그럼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진성준 그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만 저 김정숙 여사가 간 것을 그 엘리자베스 여왕과 비교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예. 타당한 비교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맞거나 네네. 아니면 외교부가 얘기하는 내용이 맞거나 예. 전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문제 외교부 설명인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청와대가 외교부에 어떤 형태로든지 제기를 해서 소위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가게 됐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외교부가 인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어떤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가지고 특검을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왜 예비비를 사용했냐라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대신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러저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소위 김정숙 여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소위 지금 현재 있는 소위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 사안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같이 놓고 보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외교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씀 제가 꼭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이 물론 이때 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내겠다고 뭐 이때 뭐 만들면 내겠다고 한 이 시점에 회고록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요. 여권 차기 잠룡들의 신경전 거셉니다.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아쉬운 처신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서로 처신이 맞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벌써 건설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여러 잠룡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그 서울시장과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얘기가 골자는 그겁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괜찮다. 그러나 만약에 비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SNS를 하지 말자. 여기에 나오시는 분 정도의 위치면은 청와대나 총리실 다 전화 통해서 정책적 제안이나 조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요지고요. 그다음에 선실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했다라고 서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 자체, 긍정적인 정책 제안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이 다 공감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책 제안 한 이면에 있는 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조는 하지 말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는 건설적이다.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저런 부분은 활성화된다고 보고 다만 매 건에 대해서 비난조나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정치잖아요. 그런 정치는 SNS로 하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분이 합의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각을 세우면서 친윤 그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전대에 나오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각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갖다 거부를 했었고 거부하는 와중에 소위 자기의 측근 그룹 또는 대선을 같이 했던 당직자들과 계속 만남들을 이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사진 정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생각은 좀 나름대로 굳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두 가지겠죠. 뭐 기존의 과거처럼 대통령과 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것인가의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들로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통령과 어떤 그 대척점에 서 있다가 자기들의 정치적 자리들을 잃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책과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매우 어려운 싸움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나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짧게 쓴소리, 강성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의 쓴소리한 거, 요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분은 민주당에 강하게 들어야죠. 왜냐하면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진보 진영의 건설적인 그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게 저는 반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위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핵관과의 차별화인 거죠. 윤핵관과의 차별화지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본인이 이런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 그 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입장을 허용하는 이 케어 키즈존이 꽤 있죠. 또 아이들 입장을 거부하는 노 키즈존도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 책임을 따르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일 텐데요.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유기견을 돌보고 입양할 수 있는 서울의 한 유기견 카페. 엄마와 함께 온 7살 아이가 강아지를 껴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대신 키즈 케어존을 내건 가게입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환영하는 대신 보호자 동반과 각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언제 생길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게 주인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 한 5, 6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웰컴 키즈 안심보험을 오는 7월부터 출시합니다. 서울 소재 16만 개의 모든 일반 휴게 음식점은 1년에 2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면 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같은 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긴 해요. 서울시는 또 아이들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키즈 OK존을 현재 589곳에서 올해 말 7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즘 김밥, 자장면, 냉면, 외식 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기도 부담이 된다라는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킨 값이 3만 원에 육박했기 때문인데요.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함께 물가와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기 참 부담스럽다라는 말 하는데 치킨 가격도 3만 원에 가깝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내일부터 치킨 품목 23개의 가격을 6.3%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상품인 황금 올리브 치킨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황금 올리브 치킨 콤보는 2만 4천 원에서 2만 7천 원이 됩니다. 황금 올리브 치킨 콤보에 배달비까지 내면 치킨 한 마리 가격만 3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굽네 치킨과 프라닭 치킨도 가격을 올렸는데요. BBQ는 가격 인상은 가맹점의 수익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재료비와 인건비, 월세, 가스비와 전기료까지 급등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게다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올리브 생산량이 감소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올리브유 가격이 30% 넘게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이런 말 하기 좀 겁나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치킨 가격 인상에 무료 배달 경쟁도 좀 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의 3사가 무료 배달에 이어서 정기구독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경쟁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수수료는 10% 안팎이고 소비자가 내지 않은 배달비도 자영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외식업 대표들은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배달앱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뭐 재료값이 올라가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고 배달비가 올라가도 결국은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이런 네. 현상이 생긴 건데 네.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유난히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제 벌마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벌마늘은 통상 6개에서 9개인 마늘 쪽이 12개 이상으로 잘게 쪼개진 것을 말합니다. 벌마늘은 깐 마늘로 쓸 수는 없고요. 다진 마늘 형태로 이용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마늘 생산량도 3.3제곱미터당 생산량이 6에서 7kg에서 4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마늘 농가에선 벌써부터 내년 농사를 접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년간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벌마늘 되기는 처음인데 저도 막막합니다. 이걸 뽑아서 팔아야 되는데 뽑아도 손해가 많아서. 네, 정부는 당장 마늘값이 오르진 않을 거라고 관측을 했습니다만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늘이 제2의 금사과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마늘 농가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인식도가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제 수출 상황은 좋아졌다 그랬는데 내수 상황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8.4로 전달보다 2.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100 이하면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선을 밑돈 것은 올해 들어선 처음인데요. 지수 하락폭도 지난해 9월 3.5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한국은행은 결국 높은 물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을 정도로 최근 수출 상황은 개선되는 등 대외적인 요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면서 계속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말 적절한 물가 안정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정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전술핵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일부를 관할하는 지역 부대에서 실시가 되는데 훈련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잠시 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21일 비전략 핵무기 실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러시아 남부군관구에서 실시하는데 남부군관구는 우크라이나 특별작전에서 새로 편입했다고 발표한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을 관할하는 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자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의 도발적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7일 열린 취임식 전날 우크라이나에 지원 강화를 약속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사를 초치하고 군에는 전술 핵무기 훈련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It's just reckless and irresponsible for the leader of a major nuclear-armed power to be saber-rattling the way that he is with respect to potential use for nuclear weapons. 러시아의 공세에 국제사회 우려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주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14,000명이 대피했다며 국경 인근 주민 약 19만 명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기류로 급강하하면서 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는 이륙 10시간 만에 고도 11,300m 상공에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여객기는 이로 인해 9,400m까지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안전벨트를 안 맨 승객 여러 명이 객실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승무원 등 230명이 탄 여객기에는 방콕 공항에 비상 착륙했지만 73살 영국 남성이 숨지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귀여운 강아지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섰는데요. 네. 펫 갈라라는 행사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펫 갈라는 독특한 이벤트인데요.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인 매트 갈라에서 유명 인사들이 입고 나온 의상을 반려동물의 의상으로 재현해 선보입니다. 이 빨간 드레스는요, 이번 매트 갈라에서 가수 샤키라가 입었던 의상입니다. 흰 바탕에 꽃장식이 있는 이 드레스는 모델 지지 하디드가 입었던 드레스고요. 귀여운 2마리의 강아지는 니키 미나즈와 에드 시런의 의상을 따라 입었습니다. 네, 맷갈라에 참석한 유명 인사들의 의상을 강아지들이 입는다니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행사는 왜 열리게 된 건가요? 네, 이 행사는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안소니 루비오가 주최하는데요. 패션과 예술 그리고 동물 사랑을 결합한 축제입니다. 많은 동물 애호가들과 패션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 행사는 반려동물의 매력을 강조하고 주인과 유대감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동물 보호와 관련된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미도 있고 취지도 좋은 행사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 29도, 경산은 31도까지 오르며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제주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여름 날씨에 옷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꺼운 옷 안에 꽁꽁 숨겨뒀던 체지방이 신경 쓰이신다면 덜 익은 바나나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달콤하니 맛이 좋지만 체지방을 줄이려면 살짝 덜 익은 푸른빛 바나나가 효과적인데요. 노란 바나나보다 단맛은 덜하지만 식이섬유가 90% 이상 포함돼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